다음으로는 동영상을 볼 건데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대응 가이드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신고도 신고지만요. 가해자 학생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입니다. 분리 조치가 안 돼서 피해자 학생이 자그마치 7개월이나 가해자 학생과 같이 생활하며 고통받은 사건이 2021년도에 보도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말도 안 돼요.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 학생과 7개월이나 같이 있었다고요? 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학원 휴게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해당 학교가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처음에는 남학생이 사과만 제대로 한다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 했는데 남학생이 기억이 안 난다. 사과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학생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남학생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와서 해당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야, 이거 듣다 보니까 화가 확 치밀어 올랐는데, 그러게요. 아니, 그냥 법원 소년부로 송치까지 된 사건인데 학교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의 목적은 피해자 회복과 공동체 규범 확립이며 형사처벌과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두 차례 학교폭력 심의위에서 양측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치 유보 결정이 내려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생활을 해야 했고요. 네, 그러면 전남기구에서 조사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경찰 수사와 별개로 확보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판단 여부와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만약 이 피해 학생이었다면요. 가해자 학생에게 화가 난 것도 그렇지만 그냥 방치하는 학교에 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피해자 학생을 방치하면 피해자 학생이 큰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 학생이 2차 가해를 하지 않을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는 가해 학생을 보는 것도 고통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잘못한 것은 가해 학생인데 피해 학생이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학교의 장이나 학폭심의회에서 피해자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자 학생의 교육 선도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피해자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학급 교체, 강제 전학 조치 등으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었겠죠. 아, 피해자 학생이 사건으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때 드는 비용이나 치료비, 야, 이거는 어떻게 누가 비용을 대나요? 부담하나요? 네, 피해 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즉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등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사안 관련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의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시켜서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요, 그 피해를 당하고도 학생, 학부모가 모두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2차 가해.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사건 해결에 소극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한 건물 앞에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또래의 남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의 CCTV가 공개돼서 충격을 줬죠. 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이 자신보다 덩치가 큰 남학생에게 목을 졸리고 있는 모습, 여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희롱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건 정말 전 국민들이 너무 충격에 빠졌었죠. 맞아요. 네네. 네, 당시에 영상 촬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피해 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부모님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수사부서로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거죠. 그러게요. 그 가해 여학생이 SNS에 올렸잖아요. 뭐 사과문이라고 올렸는데 그냥 놀이했다, 놀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걸 글을 써갖고 더 많은 논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절놀이를 하게 됐는데 장난삼아 성기에 손을 한번 대보고 뗐다라고 했고,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고 저에게 실망한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선배였어요. 여러 명의 선배들이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경찰을 보고도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것을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학교폭력으로 사안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처리하는 것처럼 장난이었다 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증거가 명확한 가해 행동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또한 직접 폭행한 학생뿐 아니라 가해 시 동조하거나 방조한 나머지 학생들도 가해 학생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느끼는 피해 당시의 두려움, 압박감은 가해자가 한 명일 때와 여러 명일 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1대1이랑 1대5. 저같이 다 큰 어른도 한 번에 5명 덤비면은, 저도 감당 못 합니다. 무서워요. 네. 네.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해 학생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사건과 관련해 어떤 압력도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학교의 긴급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면 필요할 때 피해자 보호자나 변호사가 경찰에 요청해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피해자에게 안내해서 신고해도 보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피해 학생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특히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찌질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하니까 남성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성폭력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녀의 피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보호자에 의한 2차 가해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상담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피해 학생인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해서 가정에서 잘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온라인 활용 영역이 넓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의 SNS 사진을 캡처해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과 함께 올렸고, 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도 본인 계정에 올렸는데 피해 사실이 온 오프라인에서 알려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비난,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 행동, 연애 경력과 관련된 말, 사진이 재차 공유되면서 3자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가 인지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전담기구에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출석 정지 5일, 피해자 접촉 및 협박, 보복 금지, 특별교육 1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또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학생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고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서 조사를 했더니 다른 가해 학생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밝혀진 피해 학생만 20여 명에 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SNS로 성적 불쾌감을 준다. 그러면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해서 단톡방에 유포한 것은 성희롱 수준을 넘어서 불법 촬영과 피해 촬영물 유포로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불쾌감 주는 대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전송, 몸매 품평,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은 인터넷으로 옮겨졌다 뿐이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성인 남성들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와 뿌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네, 디지털 성폭력이 더 무서운 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일 경우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문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가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차 가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미 업로드된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보호자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의뢰해서 사진과 영상이 더 유포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원본이 필요하니까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하도록 안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건 내용을 퍼다 나르면은 그 전송이라고 하잖아요. 막 전송하고 보내고 그러면 이게 2차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죠. 네,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재유포처럼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이 있었다면 가해 학생들을 징계해야 학생들이 2차 가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2차 가해 발생 전에 소문 유포, 피해자 비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등 2차 가해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또 사안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후에도 2차 가해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2차 가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사춘기 때 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춘기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 정도로 여겨지고 큰 피해가 있지도 않았다는 인식들이 가해 행동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고 피해 학생들은 더 힘들어하게 돼요. 네, 가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 사안 처리 담당자들조차도 친한 친구끼리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한 말인데 비밀이 새나가서 또 피해자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인식들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니까 이성끼리도 성에 관한 대화를 거리낌 없이 나누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은 반 친구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SNS의 1대1 대화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지내던 중에 성에 대한 정보나 생각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여성의 가슴이 나온 사진을 보라면서 보냈고 여학생은 얼굴을 찡그리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뭐 보기 불편해 뭐 이런 거겠죠. 네, 맞아요. 남학생은 심지어 너 가슴 커? 라고 물었고요.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유사한 행동을 2회에 더하고 여학생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침묵은 동의가 아니지요. 여학생은 친구에게 기분 나빴던 것을 말했고 친구는 이건 성폭력이다. 학교에 알려야 해 라고 말해서 여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아이고 똑똑한 친구를 뒀네요. 그러게요. 아이고. 또래 간의 대화 참여자 모두가 불편함이나 불쾌함 없이 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즘 청소년들 성문화의 그냥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화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쾌함, 불편함을 경험한다면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네, 단 한 사람이라도요. 피해 학생이 싫다는 표현을 했었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도 유사한 행동을 계속한 가해 학생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심의하는 것이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선생님도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보호자분들은 학생들의 성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한 마음에 피해 학생에게 왜 남학생과 저런 대화를 했냐와 같은 책임을 묻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처럼 청소년 시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적 행동과 관련돼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할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이나 태도를 보이지 말고 피해 학생의 심정,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종결돼도 반드시 사후 처리가 필요한데요.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의 기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네, 성평등한 학교 문화,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온라인 문화도요. 선생님 오늘 큰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모두 안 돼!